네, 안녕하세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아이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금리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금리와 주식 이제 좀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금리와 주식이 왜 저기 하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 주식 회사죠. 왜 주식 회사가 금리하고 그래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로 해서 사업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았을 때와 높았을 때의 상태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돈을 못 벌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금리에 따라서 투자할 사람들의 그 시중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은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그 시장에 몰려야 가격이 최종적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이게 몰리는 그 방향을 아주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금리는 우리가 이게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와 주식의 연관관계를 보기 전에 금리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가야 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기준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세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피부에 더 잘 와닿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금리, 이 금리 말고도 별의별 금리 많아요. 제가 금리를 한 100가지 이상의 금리가 있어요. 금리를 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100가지 이상까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 알려고 하면 머리가 뽀개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최소한 요 정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금리의 이 정도는 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라는 거는 요즘 하도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1.75인가요? 지금 서기 2022년 지금 7월 며칠이죠? 지금 정확히 한데 7월 달인데 지금 정확히 지금 금리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미국이 1.75인가 1.5그 정도 되죠. 이제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하죠. 이제 미국 금리에 따라서 기준 금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에다가 이자를 주고 여기다 돈을 넣는 것보다 미국에다 넣는 게 이자율이 높아.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미국에 있는 은행이 당연히 안전하겠죠. 안전하면서 수익성도 높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를 이게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최소한 이자를 더 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준금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 기준을 잡는 게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 해서 기준금리예요.
우리나라는 미 연방준비은행보다는 금리가 더 쌀 수가 없어요. 쌌다가 나중에 다 옛날 IMF처럼 외환 그런 그 환란의 상태가 일어나요. 왜? 나 저기 모두로 저기 한국에다가 돌아가고 그러면 여기다가 채권이나 뭐 저기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겼는데 금리가 똥값이야. 사실 뭐 언제 전쟁도 나갈지도 모르는 나라에다가 이게 불안한 나라야. 저 나라는 못 믿어. 미국이 안전해 당연히. 그러면 어떡해요? 달러가 당연히 다 빠져나겠죠. 외환 이게 저기 뭐냐 달러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네, 외환 고갈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준금리를 항상 눈치를 봐요. 미 연방준비은행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보다 저기 한국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못 빠져나게 하려면 그러면 못 빠져나게 하려면 이자를 더 줘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채권이든 뭐 대출금리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비스텝을 한다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한 예를 들어서 저기 1.75 그대로 있고 여기 미국도 1.75가 지금 같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빅스텝인데 갑자기 또 여기서 1포인트를 더 올린대 막 2.75까지도 올린대 막 1.75에서 2.5나 2.75까지 올린대. 그럼 우리는 그 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 돈들이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자를 쳐줘야 돼.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요? 미국의 눈치 연방준비은행 이제 이런 말은 그런데 먼저 한국은행이 물어봐요. 미 연방준비은행에다가 기준금리 언제 올리고 얼마까지 올릴 거냐 물어봐야 아마 언제 얼마 올릴 거라고 이게 세계 은행 가게는 이게 다 미리 이게 좀 이런 말 그런데 밀거래를 먼저 해요. 정보 교환을 먼저 해요. 왜? 갑자기 이제 빅스텝 올랐다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좋아봐. 우리나라 갖다는 달러가 옛날처럼 저기 이게 유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저기 달러 대비 지금 1,300원이죠. 달러 대비 안 그래도 지금 딱 저기 원화값이 지금 많이 싼데 더 싸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 이제 경제적인 이게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국은행하고 이게 세계 그 나라마다 그 저기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런 저기 중앙은행하고는 다 연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세계 기준금리 그럼 대빵은행이 누구냐? 뭐 두말 없죠. 다 모든 저기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저기 달러의 기축통화인 연방준비은행의 그 저기 대빵이에요. 그래서 다 전 세계 저기 중앙은행들이 미 연방준비은행에 이렇게 그 저기 동향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나라도 그 이유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국보다 이자를 더 줘야 그래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 그 환율 시장이 그래야 좀 안정적이에요. 보통 보면 미 연방준비 빅스텝 한다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올려버려요 그냥. 왜? 이미 다 정보 이게 교류가 다 돼 있어. 밀거래가 이게 돼 있어. 미 연방준비는 올지 않을지를 이게 보면 한국 은행의 금리가 먼저 올라가면 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저기 움직이진 않는데 다분하게 움직여요. 왜? 중앙은행끼리는 미리 다 그거를 이게 정보 교환을 하고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여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게 금리를 확 올리잖아요. 그러면 미 연방준비는 그 다음에 올려요. 우리 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거의 보통 낮게.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겨 이게 환율 시장에. 이거 큰 정보인데 얼떨결에 얘기를 해버렸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미 연방준비은행이 움직이기 전에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거. 이거 원래 이거 진짜 청기도서급 정보인데 얼떨결에 얘기해버렸네. 이라고 어쨌을까. 어쩔 수 없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게 기준금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예금금리. 예금금리는 뭐 설명 안 하시죠? 우리가 은행에 가지고 1금융권을 기준으로 해요. 1금융권.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저기
국민은행 뭐 요런 4대 은행이죠. 요런 은행 1금융권 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예금금리. 지금 예금금리가 한 1%대가 되나요? 이 애매하죠. 지금 대출금리는 확 올렸는데 예금금리는 찔끔찔끔 올려요. 은행들이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윤석열 정부도 그러고 이게 막 뭐라고 하죠. 야! 대출금리를 올렸으면 예금금리도 저기 같이 올려줘야지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게 저기 기준금리나 이런 정책이 바뀌면 이게 대출금리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뜨릴 때 있어요. 근데 예금금리는 요선에 있어. 요선에 올려줬어. 근데 대출금리가 여기 있어. 그래, 이게 예대마지잖아. 요게 예대마지잖아. 이 간극이. 이게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있어. 근데 이게 국가 시책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네. 예금금리를 이게, 여기서 이거를 이게 뭐냐, 고정금리로 이게 다 들어왔어, 이게. 근데 갑자기 국가 시책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회사들이 부도날 것 같고, 영끌족들이 지금 이게 대출금리 때 미치겠다 그러면 은행들 압박이 어떻게 하냐? 대출금리 낮춰라. 그럼 어떻게 하냐? 예금금리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출금리야. 그러면 요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국가가 이제 그걸 메꿔주긴 하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없죠. 그냥 이게 공짜로 공짜로 그냥 쉽게 말해서 땅 파서 흙 파서 장사 하는 꼴이죠. 그냥 남는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예금금리, 이게 대출금리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몇 번 당했어, 은행들이. 이 오락가락하는 이 정부 정치인들을 못 믿으니까 일금융 은행들이 그걸 몇 번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대금리가 없으면 은행이 당연히 부실해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은행이 부실한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 안 믿어, 얘네들이. 그래서 예금금리를 안 올려요, 얘네들이. 잘. 지금 예금금리가 얼마 안 나고 1%대 되나요, 지금?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좀 이구명권에나 가야, 요즘 이구명권 아주 이자 많이 주는 때 2%에서 3%대, 2%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렇게 보통 보면 새마을금고, 대표적인 이 금융권은 이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저축은행도 있는데, 안정적인 제2금융권에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상위 대표 은행은 딱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금고. 예전에 이금융권 저축은행 때 다 망했을 때 새마을금고는 안 망했어요. 국가로부터 이렇게 이게 도움도 안 받고 그걸 스스로 버텨나가지고 왔어요. 새마을금고. 그 두 번째가 뭐냐, 농협. 이게 단위농협이라고 하죠. 농협 중앙에 1금융권이고, 거기는 농협 단위농협 2금융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금융권이라 하면 새마을금고하고 이게 농협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기타 등등 2금융권 은행들이 많아요. 좀 이게 2금융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3금융권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은행들도 있어요.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 이상한 저축은행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2금융권이 새마을금고하고 농협 단위농협, 이게 협동조합 농협을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농협 2금융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금금리를 어디를 본다? 네, 1금융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금융권 금리와 2금융권 금리는 틀려요. 1금융권 예금금리도 틀리고 2금융권 대출금리도 틀려요. 대출금리는 당연히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반대로 예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입장일 때 그 금리가 대출금리죠. 요거는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금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현재의 금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좀 조언적인 발언을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금리를 먼저 이게 물가 안정과 이게 시장의 안정이 먼저예요.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고양아. 고양이가 또 지나가는 거지. 시장을 먼저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 막 버블이 꼈다가 오락내리락 오르면, 쉽게 물가가 막 오르면, 이게 완전 민심이 이게 완전 파탄이 나죠, 이게 민생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대출 금리와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 세계 은행들이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대출금리를 6%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게 정상적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과 돈을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그리고 시장에 이런 요즘 물가 상승률 때문에 다 공포에 패닉에 빠졌죠. 그리고 이 시장에 버블이 안 생기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각 나라 국가가 이걸 진짜 화폐 이게 통화량 화폐 발행세라고도 하고 통화량세라고도 해요. 일종의 이거를 통화량 세금을 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요. 누군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를 만큼 누군가 수익을 그거를 보게 되죠. 그게 누구냐? 중앙은행 어쩌면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이제 국가죠. 그냥 국가 세액으로 다 들어가요. 이 기준금리가 누가 받냐? 한국은행이 일반 1금융권에다 빌려줄 때 받는 금리예요. 이게 기준금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한국은행이나 미 연방준은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을 받는 거야. 왜? 이 기준금리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 미국은 좀 특별한 상황에서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안 들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못하냐. 야, 우리 한국은행의 기초로는 2.5%가 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행했으면 어마어마한 돈들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제1금융권에다가 시중은행에다가. 그럼 2.5%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2.5%라고 가정을 해요. 그냥 이게 이상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2.5%로 이자를 받아요. 따박따박. 그럼 그걸 뭐 한국은행 사람들이 다 먹나요? 아니에요. 그게 세금이에요. 이게 이 기준금리 이 금리 자체가 세금이에요.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아니냐고. 이게 인플레이션은 또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똑같이 가야 한다고. 이제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과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과 회사를 경영하는 왜 그지 얘가? 어메.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과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 틀려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떤 형식으로